지하 주차장의 차가운 형광등 아래 두 사람이 마주 섰습니다. 대형 로펌 대표 변호사 민호는 믿을 수 없는 광경 앞에 얼어붙었죠. 경비복을 입은 여자, 헝클어진 머리와 주름진 얼굴. 하지만 그 눈빛만은 분명했습니다. 11년 전 사라진 아내였어요. 한때 법조계의 파워 커플로 불렸던 그녀가 왜 이런 모습으로 여기 있는 걸까요? 손에 든 청소도구, 낡은 운동화, 그리고 가슴팍에 달린 경비원 명찰. 아내의 눈이 민호를 발견하는 순간 공포로 일그러졌습니다. 가지 마세요, 제발. 하지만 민호는 발이 떨어지지 않았죠. 23살 아들과 25살 딸은 지금 엄마가 죽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11년 동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014년 5월 12일 월요일 오전 9시 서울 서초동의 한법률사무소는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변호사 민호는 오늘도 새벽같이 출근해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죠. 48살의 민호는 법조계에서 승률 92%로 유명한 변호사였습니다. 그의 책상 위엔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아내와 12살 아들, 10살 딸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아내도 같은 사무소에서 일하는 변호사였습니다. 45살의 그녀는 가정법 전문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었어요. 여보, 오늘 저녁엔 아들 병원 가야 해. 아내가 민호의 사무실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또 감기야. 민호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고 물었어요. 아니, 요즘 자꾸 코피가 나더라고. 아내의 목소리엔 걱정이 묻어났지만 민호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성장기 아이들은 다 그래. 그날 오후 4시 서울대병원 소아혈액 종양관은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민호와 아내는 나란히 앉아 의사의 설명을 기다렸어요. 아들은 복도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필름을 켜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입니다. 항암 치료와 골수 이식이 필요합니다.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호는 의사의 입만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죠. 백혈병이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비용은 항암과 이식 그리고 관리까지 4억 원 정도입니다. 의사는 침착했지만 부모의 귀엔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길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내가 민호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아들 꼭 살릴 거야. 그녀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죠. 그날 밤 민호는 서재에서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예금은 3천만 원, 적금도 비슷했어요. 집은 전세였고 차도 할부가 남았습니다. 4억 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민호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아내가 들어왔어요. 잠은 안 자. 못 자겠어.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집 팔까? 전세금 3억은 나올 텐데. 그래도 1억이 부족해. 민호의 목소리엔 좌절이 묻어났어요. 아내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일 은행 가서 대출 상담받아 볼게. 다음 날 아들의 항암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12살 소녀는 병원 가운을 입고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엄마, 이거 맞으면 머리카락 빠진대. 아들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다시 자라니까. 아내는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웃었지만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았죠. 복도에서 민호는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첫 주 치료비만 600만 원이었어요. 민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회계감사에서 장부 불일치가 발견됐어요. 사무소 직원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2014년 5월 21일 화요일 오전 10시 법률사무소 회의실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계법인 감사관 2명이 서류를 펼쳐놓고 설명하고 있었어요.
지난 3년간 법인 계좌에서 총 8억 원이 용도 불명으로 인출됐습니다. 승인 도장은 대표님과 부인 변호사 것으로 확인됩니다. 민호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날짜를 확인하니 대부분 자신이 출장 중이거나 법정에 있을 때였어요. 이건 제가 승인한 게 아닙니다. 도장을 도용당한 것 같은데요. 민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속은 타들어가고 있었죠. 감사관이 추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계좌 이체 기록을 보면 부인 변호사명의 계좌로 일부가 들어간 흔적이 있습니다. 민호의 손이 멈췄어요. 아내의 계좌로요. 네, 총 2억 원 정도입니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리며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그녀의 얼굴엔 긴장이 서려 있었어요. 당신 계좌로 2억 원이 들어왔다는데. 민호가 물었습니다. 아내는 서류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죠. 저도 몰랐어요. 이런 입금 내역 처음 봅니다. 감사관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일단 검찰에 신고해야 할 사안입니다. 업무상 횡령 혐의가 명백하니까요. 민호는 손바닥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아들의 치료비도 걱정인데 이제 횡령 의혹까지 생긴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딸이 학교 숙제를 하고 있었고 아들은 병원에 입원 중이었어요. 민호는 통장을 펼쳐 확인했습니다. 2억 원은 분명히 들어와 있었죠. 하지만 곧바로 다른 계좌로 이체된 기록도 보였어요. 여보, 이 계좌 번호 아세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처음 보는 번호야. 아내는 휴대폰으로 은행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계좌 추적을 요청했지만 개인정보 보호로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죠. 다음 날 민호는 변호사 동료를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조용히 상황을 설명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정황이 좋지 않아. 동료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부인명의 계좌로 돈이 들어갔다는 것만으로도 검찰은 의심할 거야. 민호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아들 치료비 때문에 급한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횡령을 할 리 없잖아. 그래도 증명해야 해. 금융 거래 기록 전부 확보하고 변호 준비해야 돼. 동료의 조언은 현실적이었지만 민호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병원에서 아들은 두 번째 항암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고 얼굴도 많이 야위었어요. 아빠 언제 집에 가요? 아들이 약하게 물었습니다. 곧 갈 수 있어. 조금만 더 힘내자. 민호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억지로 웃었지만 가슴은 무너져 내렸죠. 복도에서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의사와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중이었어요. 골수 기증자를 찾았대요. 다음 달에 이식 수술 가능하다고. 아내의 목소리엔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술비는요? 민호가 물었어요. 2억 5천만 원이래요. 선입금 필요하고. 그날 밤 아내는 서재에서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법률 서적과 통장 사본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어요. 민호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뭐 하고 있어? 생각 좀 하고 있었어. 아내가 대답했지만 눈을 마주치지 않았죠. 민호는 아내 옆에 앉았어요. 우리 같이 해결하자. 방법이 있을 거야. 하지만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보, 내가 방법을 찾을게. 당신은 아들 곁에만 있어줘. 그녀의 목소리엔 결연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다음 날 아내는 혼자 검찰청에 갔습니다. 민호에겐 은행 간다고만 말했죠. 조사실에서 그녀는 조사관 앞에 앉았어요. 횡령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차가운 질문이었습니다. 아내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제가 했습니다. 2014년 6월 3일 화요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사실은 냉기가 돌았습니다.
아내는 조사관 앞에 앉아 진술서에 서명하고 있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글씨는 또박또박 썼습니다. 법인 계좌에서 8억 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합니다. 모두 제 단독 범행입니다. 조사관이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남편분은 전혀 몰랐다는 겁니까? 내 남편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내의 대답은 단호했죠. 하지만 조사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부가 같은 사무소에서 일하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그 시각 민호는 병원에서 아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골수이식 수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아빠, 엄마는 어디 갔어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일 때문에 바쁘셔. 곧 오실 거야. 민호는 아들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거짓말을 했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검찰청에서 온 호출장이었어요. 내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민호는 복도로 나가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아내는 받지 않았습니다. 불안이 밀려왔죠. 저녁 무렵 아내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어요. 어디 갔다 온 거야? 민호가 물었습니다. 은행 일 때문에. 아내는 간단히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민호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더 묻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검찰청으로 향했습니다. 조사실에 들어서자 조사관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부인께서 이미 자백했습니다. 횡령 사실을 전부 인정하셨어요. 민호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아내의 서명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민호가 항변했어요. 제 아내가 그럴 리 없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명백합니다. 조사관은 통장 사본을 보여줬습니다. 부인명의 계좌로 2억 원이 들어간 기록, 그리고 그 돈이 다시 해외 계좌로 빠져나간 흔적까지 모두 있었어요. 민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해외 계좌요. 네, 싱가포르 은행입니다. 추적이 어려운 곳이죠. 조사관의 설명을 듣는 내내 민호의 머리는 복잡했습니다. 아내가 정말 그런 짓을 했을까? 아니면 누군가 함정에 빠뜨린 걸까? 검찰청을 나와 민호는 곧바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받았어요. 당신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보, 미안해. 아내의 대답은 짧았죠. 왜 혼자 자백을 한 거야? 설명 좀 해봐. 전화 너머로 아내의 흐느낌이 들렸습니다. 아들을 살려야 해. 이 방법밖에 없었어. 무슨 소리야? 민호가 소리쳤지만 아내는 이미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민호는 주차장 한복판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무언가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었죠. 그날 저녁 아내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밤새 전화를 걸었지만 아내는 받지 않았어요. 새벽 4시쯤 문자가 왔습니다. 아들 수술비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준비했어요. 그리고 미안해요. 당신과 아이들을. 민호는 문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수술비를 어떻게 준비했다는 건지, 왜 사과를 하는 건지. 불길한 예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민호는 병원에서 의사를 만났습니다. 어제 익명으로 수술비 전액이 입금됐습니다. 의사의 말에 민호는 얼어붙었어요. 누가 입금했는지 알 수 있나요? 죄송하지만 익명 기부라 확인이 어렵습니다. 민호는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한 일이 분명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그 거액을 마련한 건지 알 수 없었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검찰청이었어요. 부인께서 구속 전 이혼 신청을 하셨습니다. 동의 여부를 확인하러 나오셔야 합니다. 이혼이요. 민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 피의자가 가족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사 표명입니다. 전화를 끊은 민호는 복도 벽에 기댔어요. 아내가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이제야 어렴풋이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실로 돌아가니 아들이 깨어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는요? 순진한 질문이었지만 민호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엄마는 일 때문에 좀 멀리 가셨어. 곧 돌아오실 거야. 거짓말이었지만 아들에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죠. 그날 오후 민호는 법무법인 사무실로 갔습니다. 동료 변호사들이 모여 있었어요. 대표님 힘드시겠지만 이혼에 동의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한 동료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부인이 단독 범행을 인정한 이상 대표님은 피해자 입장이 되는 게 유리합니다. 민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내 아내가 범죄자가 될 순 없어. 하지만 이미 자백했잖아요. 또 다른 동료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검찰 조서 사본이었죠. 아내의 진술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2014년 6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 서울가정법원 조정실은 냉랭한 분위기였습니다. 민호와 아내는 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어요. 11년 결혼 생활을 정리하는 자리였죠. 조정위원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양측 모두 이혼에 합의하신다는 거죠. 민호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몹시 야위어 있었어요. 눈 밑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죠. 정말 이렇게 하려고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게 최선이에요.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정위원이 물었습니다. 전부 남편과 아이들에게 드릴게요. 아내의 대답은 단호했죠.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민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민호는 펜을 들었지만 손이 떨려 글씨를 쓸 수 없었습니다. 이건 아니야. 우리 다시 이야기하자. 하지만 아내는 이미 자신의 서명을 마친 후였죠. 법원을 나서며 민호는 아내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이들한테 뭐라고 말할 건데. 엄마가 범죄자가 되고 가족을 떠났다고 할 거야.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이들한텐 제가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해주세요. 그게 나아요. 무슨 소리야. 민호가 소리쳤지만 아내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졌어요. 민호는 그 자리에 서서 아내가 사라질 때까지 바라봤습니다.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죠. 그날 오후 민호는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의 골수이식 수술이 다음 날로 예정되어 있었어요. 아빠, 엄마는 언제 와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는 못 올 것 같아.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요? 아들의 눈에 실망이 가득했죠. 복도에서 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0살 소녀는 학교를 마치고 달려온 것이었어요. 아빠, 엄마는 어디 갔어요? 딸도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민호는 무릎을 꿇고 딸의 눈높이에 맞췄어요. 엄마는 아주 중요한 일 때문에 멀리 가셔야 해. 엄마 안 오는 거예요. 딸이 울먹였습니다. 민호는 딸을 꼭 안았어요. 괜찮아. 아빠가 있잖아. 하지만 딸의 어깨는 떨리고 있었죠. 10살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 큰 상실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민호는 수술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아들의 골수이식 수술이 시작된 것이었어요. 수술 시간은 6시간 예정이었습니다. 긴 기다림이었죠. 민호는 복도 의자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아내였습니다. 수술 잘 될 거예요. 멀리서 기도할게요.
그리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민호는 전화를 걸었지만 아내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만 남기고 다시 사라진 것이었죠. 오전 11시 수술이 끝났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말했어요. 성공적이었습니다. 이제 회복만 잘하면 됩니다. 민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곁에 아내가 없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죠. 회복실에서 깨어난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는요? 민호는 거짓말을 해야 했어요. 엄마는 출장 가셨어. 곧 돌아오실 거야. 하지만 아들은 믿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엄마 전화번호도 안 받쳐요. 그날 밤 민호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은 너무 조용했어요. 아내의 옷장을 열어보니 옷들이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화장대도 비워져 있었고 신발장에도 아내의 구두가 없었죠. 서재 책상 위에 봉투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당신과 아이들에게. 아내의 글씨였죠. 이렇게 떠나서 미안해요. 하지만 이게 우리 가족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편지를 읽는 내내 민호의 눈에선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들 수술비는 제가 마련했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그리고 아이들한텐 엄마가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해주세요. 그게 아이들한텐 나을 거예요. 편지 끝엔 아내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민호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아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어떻게 수술비를 마련한 건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아내는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것이었죠. 일주일 후 아내의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민호는 구치소 면회를 신청했지만 아내는 거부했어요. 면회 불가 의사를 밝혔다는 교도관의 말을 듣고 민호는 주저앉았습니다. 아내는 완전히 민호와 아이들을 차단한 것이었죠. 그날 저녁 민호는 아이들을 불러 앉혔습니다. 엄마에 대한 거짓말을 해야 하는 순간이었어요. 아빠가 너희한테 슬픈 이야기를 해야 해.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과 딸은 아빠를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교통사고를 당하셨어. 그리고 돌아가셨단다. 2014년 6월 30일 목요일 오전 10시 서울구치소 면회실은 칸막이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민호는 유리창 너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내가 마침내 면회를 허락한 것이었죠. 3주 만이었습니다. 철문이 열리며 죄수복을 입은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더욱 야위었고 눈빛은 공허했어요.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숙였어요. 아이들을 살려야 했어요. 무슨 소리야? 횡령하지 않아도 방법이 있었을 거 아니야.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여보 사실은 말을 멈추고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민호도 반대편에서 손을 댔죠. 유리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두 손이 겹쳤습니다. 나 횡령 안 했어요. 아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어요. 뭐라고? 민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왜 자백을 한 거야? 누군가 우리를 함정에 빠뜨렸어요. 하지만 증거를 찾을 시간이 없었어요. 아들 수술비가 급했고 당신 경력도 지켜야 했죠.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서 혼자 죄를 뒤집어 쓴 거야. 민호가 물었어요. 내 저 하나 희생하면 가족이 살 수 있으니까요. 아내의 대답에 민호는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습니다. 이건 희생이 아니야. 이건 포기야. 우리 함께 싸워야 했어. 이미 늦었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재판 날짜도 잡혔고 변호사도 선임됐어요. 그냥 형을 받고 나올게요. 얼마나 나올 것 같은데. 민호가 물었죠.
5년에서 7년이래요. 아내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민호의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교도관이 다가와 시간 됐다고 알렸어요. 아내가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이들한텐 제가 죽었다고 한 거죠. 네, 그렇게 말했어. 민호가 대답하자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했어요. 그게 나아요. 구치소를 나오며 민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날씨였지만 그의 마음은 먹구름으로 가득했어요. 11년이 흘렀습니다. 2025년 9월 15일 월요일 오후 11시 서초동 법무법인 지하주차장은 형광등 불빛으로 환했습니다. 59살이 된 민호는 늦은 야근을 마치고 차로 향하고 있었어요. 민호는 이제 대형 로펌의 대표가 되어 있었습니다. 11년 동안 아들과 딸을 혼자 키우며 사업도 키웠죠. 아들은 23살로 변호사가 되었고 딸은 25살로 로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성공한 삶이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주차장을 걷는데 누군가 청소 도구를 밀고 있었습니다. 경비원이었어요. 민호는 대수롭지 않게 지나치려다가 멈칫했습니다. 그 뒷모습이 낯익었죠. 경비원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순간 민호의 발이 얼어붙었어요. 56살로 늙은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은 분명했습니다. 11년 전 사라진 아내였어요. 머리는 희끗희끗했고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팠습니다. 하지만 틀림없었죠. 당신.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아내는 공포에 질린 표정을 지었어요. 뒤로 물러서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모르는 분인데요. 목소리도 변해 있었지만 민호는 확신했어요. 11년 동안 잊을 수 없었던 목소리였습니다. 까지 마세요. 아내가 간청했습니다. 제발 모른 척하고 가세요. 하지만 민호는 다가갔어요. 11년 동안 죽은 줄 알았는데 왜 여기 이런 모습으로 있는 거야?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진짜 아닌데요. 사람 잘못 보신 것 같아요. 민호는 아내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청소 도구를 버리고 뛰기 시작했어요. 경비실 쪽으로 달려가더니 뒷문으로 사라졌습니다. 민호는 뒤따라갔지만 이미 늦었죠. 어둠 속으로 아내의 모습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주차장에 홀로 남은 민호는 바닥에 떨어진 경비원 명찰을 주었습니다. 이름은 김순자로 되어 있었어요. 가명이 분명했습니다. 민호의 손이 떨렸죠. 11년 만에 아내를 찾았지만 아내는 자신을 피해 달아난 것이었습니다. 2025년 9월 16일 화요일 오전 8시 민호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어젯밤 본 아내의 모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11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었다니. 믿을 수 없었지만 현실이었죠. 아침 식탁에 아들과 딸이 앉아 있었습니다. 23살 아들은 로펌의 신입 변호사였고 25살 딸은 같은 회사 사무장이었어요. 아빠 안색이 안 좋으세요? 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일 때문에 좀 피곤해서. 민호는 커피를 마시며 대답했지만 손이 떨렸죠. 아들이 신문을 보다가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 지하주차장 경비 교체된대요. 새 사람 온다고. 민호의 손이 멈췄어요. 벌써 그만뒀다는 건가? 아내가 자신을 피해 다시 사라진 것이 분명했습니다. 회사에 도착한 민호는 곧바로 관리팀장을 불렀습니다. 어제 야간 경비원 연락처 아세요? 팀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어제 새벽에 갑자기 그만둔다고 문자만 보내고 연락이 안 됩니다. 급여도 안 받아가고요. 민호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인사 기록 파일 좀 보여. 민호가 요청하자 팀장이 서류를 가져왔어요.
이름은 김순자, 주민번호는 가짜였고 주소도 허위였습니다. 연락처마저 이제 꺼져 있었죠. 완벽하게 흔적을 지운 것이었습니다. 민호는 사무실에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왜 아내는 출소 후 가족에게 돌아오지 않은 걸까? 11년 동안 어떻게 살았던 걸까? 그리고 왜 자신을 피하는 걸까?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그날 오후 민호는 옛 동료 검사를 만났습니다. 조용한 카페에서 아내의 사건 기록을 꺼내달라고 부탁했어요. 11년 전 사건이잖아. 왜 갑자기? 검사가 물었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민호는 자세한 설명을 피했죠. 일주일 후 검사가 서류를 건네줬습니다.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펼쳤어요. 재판 기록, 형량 확정 문서, 그리고 출소 기록까지 모두 있었습니다. 2019년 8월 15일 출소. 만기 출소였죠. 6년을 채웠다는 뜻이었습니다. 출소 후 행적을 보니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출소 당일 법률구조공단에 자원봉사 신청을 했더라고요. 검사가 설명했어요. 그 후로도 꾸준히 봉사활동했다는 기록이 있어.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다운 일이었죠.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민호는 서재를 뒤졌습니다. 11년 전 아내가 남긴 물건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오래된 상자에서 아내의 다이어리가 나왔습니다. 먼지를 털고 펼쳐보니 2014년 5월까지 기록이 있었죠. 마지막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 나는 선택했다. 이것이 엄마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다.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아내는 처음부터 가족을 위한 희생을 계획했던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민호는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갔습니다. 6년 전 출소한 여성이 자원봉사 신청한 기록 있나요? 담당자가 컴퓨터를 확인했어요. 있네요. 김순자라는 분인데 지금도 가끔 오십니다. 민호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언제 오는지 알 수 있나요? 담당자는 명부를 확인했어요. 매주 토요일 오전에 오시더라고요. 민호는 고맙다고 인사하고 나왔습니다. 드디어 아내를 다시 만날 실마리를 찾은 것이었죠. 하지만 집에 돌아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내를 찾으면 아이들에게 뭐라고 말할 것인가? 11년 동안 죽었다고 믿었던 엄마가 살아있다고 말하면 아이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배신감을 느낄까 아니면 기뻐할까? 그날 밤 아들이 민호의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아빠 요즘 이상하세요. 무슨 일 있어요? 민호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냥 일 때문에 복잡해서. 아들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토요일이 다가왔습니다. 민호는 법률구조공단 앞에서 아내를 기다렸어요. 오전 9시 멀리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낡은 가방을 맨 여자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죠. 분명 아내였습니다. 민호는 숨을 고르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11년 만에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눌 준비를 했어요. 하지만 가슴 한편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아내가 또다시 도망가면 어쩌나. 이번엔 놓치고 싶지 않았죠. 2025년 9월 21일 토요일 오전 9시 법률구조공단 앞 벤치에서 민호는 아내를 기다렸습니다. 낡은 가방을 맨 여자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어요. 민호는 일어서서 그녀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번엔 도망가지 마요. 아내는 놀란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어요. 어떻게 여기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 찾으려고 일주일 동안 알아봤어. 민호가 말했죠. 아내는 고개를 돌리며 가려고 했지만 민호가 팔을 잡았습니다. 제발 이번만은 이야기 좀 하자. 주변의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요. 하지만 여기선 안 돼요.
두 사람은 조용한 공원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나무 그늘 아래 벤치에 나란히 앉았죠. 왜 돌아오지 않은 거야?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출소한 지 6년이나 됐잖아. 아내는 바닥만 내려다봤어요. 돌아갈 수 없었어요. 무슨 소리야? 우리가 당신을 기다렸는데. 민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아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전과자 엄마가 아이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봤어요. 아들은 변호사 시험 준비 중이었고, 딸은 로펌에서 일하잖아요. 제가 나타나면 애들 인생이 망가져요. 민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11년 동안 숨어 산 거야. 민호가 물었어요. 내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어요. 아들 변호사 되는 것도 봤고, 딸이 회사 다니는 것도 봤어요. 그걸로 충분했어요.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호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냈습니다. 11년 전 가족 사진이었어요. 당신이 없는 11년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아이들은 엄마 없이 자랐고 나는 혼자서 두 아이를 키웠어. 아내는 사진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과로 되는 게 아니야. 민호가 말했어요. 이제라도 돌아와. 아이들한테 진실을 말하자. 하지만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애들이 날 용서할 리 없어요. 그때 민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아빠 어디 계세요? 오늘 같이 점심 먹기로 했잖아요. 민호는 깜빡했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미안, 금방 갈게. 전화를 끊고 아내를 봤어요. 같이 가자. 애들 만나. 아내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안 돼요. 절대 안 돼. 공포가 가득한 표정이었죠. 민호도 일어서서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없이는 우리 가족이 완전하지 않아. 아내는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민호는 놓지 않았어요. 결국 아내가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 못 가요. 얼굴 보일 자격이 없어요. 11년 동안 죽은 사람으로 살았는데 이제 와서 어떡해. 민호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하자. 우리 같이 해결하자. 그날 오후 민호는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연락처만 남기고 떠났어요. 하지만 이번엔 도망가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호는 서재에 앉아 고민했죠. 아이들에게 언제 어떻게 말할 것인가. 저녁에 아들과 딸이 들어왔습니다. 아빠, 오늘 왜 점심 약속 까먹으셨어요? 아들이 물었어요. 민호는 두 아이를 불러 앉혔습니다. 너희한테 할 말이 있어. 심각한 표정에 아이들도 긴장했죠. 사실은 민호가 말을 꺼내려는데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11년 동안 지켜온 거짓말을 깨뜨리는 일이었어요. 아빠, 무슨 일이에요? 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민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입을 열었어요. 너희 엄마 말인데. 그 순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들이 일어나 문을 열었어요. 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낡은 옷을 입은 중년 여성이었죠. 아들은 누구세요라고 물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56살로 늙었지만 눈빛은 여전했어요.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죠. 딸도 현관으로 달려왔습니다. 거실에서 민호가 일어섰어요. 11년 만에 가족이 한자리에 모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보다는 충격과 혼란이 먼저였죠. 아들이 뒤로 물러서며 물었습니다. 죽었다고 했잖아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아내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어요. 딸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2025년 9월 21일 토요일 저녁 7시 거실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들과 딸은 소파에 앉아 있었고 아내는 현관 쪽에 서 있었어요. 민호가 중간에서 어색하게 서 있었죠. 11년 만의 재회였지만 기쁨보다는 혼란이 먼저였습니다. 거짓말쟁이.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11년 동안 우리 속였잖아요. 목소리엔 분노가 가득했어요. 아내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미안해.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죠. 딸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왜요? 왜 돌아오지 않으신 거예요? 민호가 나섰습니다. 얘들아, 일단 앉아서 이야기하자. 엄마한테도 사정이 있었어. 하지만 아들은 고개를 저었어요. 무슨 사정이 11년 동안 숨어 사는 걸 정당화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아내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 아빠 경력을 지키고 싶었어. 그리고 너희가 떳떳하게 살 수 있게. 전과자 엄마 때문에 인생 망치는 거 보고 싶지 않았어. 목소리가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럼 우린 엄마 없이 사는 게 더 나았다는 거예요. 딸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아니야. 아내가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잘못된 판단이었지만. 민호는 오래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애들아, 이것 좀 봐. 봉투 안에는 11년 전 재판 기록과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들이 서류를 펼쳐 읽기 시작했어요. 횡령 사건의 전말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죠. 엄마가 아빠 수술비를 위해 죄를 뒤집어 썼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 수술비 때문에.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4억 원이 필요했어. 하지만 방법이 없었고 누군가 우릴 함정에 빠뜨렸어. 증거 찾을 시간 없이 자백할 수밖에 없었지. 아들은 주저앉았습니다. 내 탓이네요. 다 내 탓이에요. 아니야. 아내가 다가가 아들의 어깨를 감쌌어요. 내 잘못이 아니야. 엄마의 선택이었어. 하지만 아들은 고개를 저으며 울기 시작했죠. 딸도 옆에 와서 엄마를 안았습니다. 민호가 추가 서류를 꺼냈어요. 출소 후 아내의 봉사활동 기록이었습니다. 6년 동안 법률구조공단에서 자원봉사를 했고 헌혈도 꾸준히 했더라고요. 딸이 서류를 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그동안 이렇게 사셨어요.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희 곁에 있진 못했지만 멀리서 지켜봤어. 졸업식도 갔고 법원에서 선서하는 것도 봤어. 너희가 잘 자라줘서 고마웠어.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지만 아이들은 모두 들을 수 있었죠. 아들이 먼저 일어나 엄마를 안았습니다. 이제 돌아오세요. 다시는 떠나지 마세요. 딸도 합류했어요. 엄마 필요해요. 11년은 너무 길었어요. 민호도 가족을 안았습니다. 네 사람이 하나로 뭉쳐 울고 있었죠. 한참 후 감정이 진정되자 아들이 물었습니다. 그럼 진짜 범인은 누구예요? 민호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내가 알아봤어. 당시 회계 담당자가 지금 해외 도피 중이야. 횡령한 돈으로 사업했다가 망했대. 아내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라도 재심 청구할 수 있어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변호사가 된 제가 도와드릴게요. 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다 같이 엄마 명예 회복시켜드려요. 아내는 아이들을 번갈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어색했지만 따뜻했어요. 아내가 만든 음식은 아니었지만 배달 음식도 맛있었죠. 중요한 건 네 사람이 함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1년 후 2026년 10월 재심에서 아내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진범도 검거됐고 횡령 금액도 일부 회수됐어요. 법정을 나서며 아내는 가족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야 진짜 자유예요. 아들과 딸이 엄마를 양쪽에서 부축했죠. 민호는 뒤에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12년 만에 되찾은 평화였어요. 늦었지만 다행이었습니다. 가족은 다시 완전해졌고 이제는 숨기지 않아도 됐죠. 희생과 용서 그리고 사랑이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큰 사랑이 가장 큰 희생의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1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가족은 각자의 고통을 안고 살았지만 결국 진실과 용서로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었죠. 엄마의 희생, 아빠의 끈기, 그리고 아이들의 용서가 만들어낸 아름다운 결말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 지역이나 장소에서 함께하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반가운 마음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항상 행복하세요.